네가 낸다고 전해줘. 나도 낸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새로운 게 10월 17일에 나온다. 새로운 영상과 세부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연방검찰이 래퍼 푸샤이스티가 그의 전 동료 구찌 메인을 총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중대한 연방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음반 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샤이스티가 재판 전 석방을 위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아직 몇 달이나 남았지만 정부는 그가 석방된 상태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혐의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새로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고, 이 사건에서 푸샤이스티를 변호했던 변호사 브래드포드 코엔을 모셨습니다. 로엔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사이드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제슈 유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여기 로엔크라임을 팔로우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들에 대해 모든 클립을 아주 신속하게 올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거나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고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퍼스 클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AI 편집기는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 어떤 플랫폼에서도 영상 자르기, 제작, 업로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AI로 오퍼스 클립은 브롤 생성, 화면 구도 조정, 오디오 정리를 간편하게 해줍니다. appears.pro.scroll에서 회원 가입 후 영상 업로드하면 틱톡, 쇼츠, 릴스용 완벽 편집 클립을 몇 분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퍼스 클립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오퍼스 클립 같은 도구로 프로듀서들이 바이럴 법정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유와 전문가 수준 편집에 최적입니다. opus.pro/opus.pro/.pro/파리센트 할인받으세요. 온라인에 떠도는 이 클립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의 출처와 제작자들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부분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푸샤이스티, 본명 론트렐 윌리엄스 주니어와 그와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들이 래퍼이자 음반사 임원인 구찌 메인을 총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순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푸샤이스티가 자신의 음반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명인 변호사 브래드포드 코엔을 모십니다. 그는 최근까지 이 사건에서 푸샤이스티를 대리했는데 이번 일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너 취했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새로운 걸 내놓는다고 알려줘. 내놓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새로운 게 나온다고. 1017. 진짜 남자한테 경위 표해. 경찰 짓 한 적 없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줘. 우리는 했고 끝났어. 넌 뭐 했어? 네가 뛰었지. 네가 마약 사인 되고 싶다고 했잖아. 서류에 사인해. 사인하는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의 진짜임을 연방문서에 나온 스크린샷과 대조해서 확인했어. 그 문서에는 같은 사람들이 같은 스튜디오에 있는 모습이 나와 있었거든. 왜냐하면 그 스크린샷에서 구찌 메인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RD라는 라벨로 가려져 있었거든. 아마 그의 본명인 로드릭 데이비스를 의미하는 것 같아. 푸치도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바라클라바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 또한 그의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으로 연방당국이 디마커스 글로버라고 밝힌 사람이 구찌 메인 근처에 서서 큰 총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볼 수 있어. 그리고 연방당국은 로드니 라이트 주니어, 즉 빅서티가 실제로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또한 연방검찰이 6월 25일에 디지털 증거가 담긴 USB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이것은 이 사건에서 큰 진전이었어. 이것은 푸샤이스티를 상대로 나온 최신 증거야. 그는 대담한 납치와 강도 음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 그리고 이 USB와 영상, 그리고 증거가 최근에 공개된 이유는 푸샤이스티의 변호인단이 그의 재판 전 구금 조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야. 푸샤이스티는 그의 아버지 론트렐 윌리엄스 시니어를 포함한 공범들과 함께 납치 음모, 납치, 공갈 음모, 공갈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후로 계속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이제 기소장에 따르면 푸샤이스티는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이 사무실 건물에서 구찌 메인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해. 여기가 10세븐틴 레이블의 녹음실이 있는 곳이래. 푸샤이스티는 2021년부터 레이블과 계약돼 있었지만 보도에 따르면 계약 해지를 원했다고 해. 이제 그가 계약을 벗어나려 했던 방식이 흥미로운데, 검찰은 그가 변호사 대신 폭력 위협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해. 또한 그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구찌 메인과 수행원들을 떠나는 길에 강도했다고 비난하고 있어. 참고로 피고인이 건물에 도착하는 장면은 건물에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고, 그 영상의 스크린샷이
형사 고소장에 포함되었어. 또한 정부가 푸푸치의 보석 요청 답변에 문자 메시지 대화를 포함했는데 이로 인해 계획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고 해. 여기에는 윌리엄스 주니어가 마이클 마이어스라는 이름으로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6시 30분 또는 공인에 대해 언급했으며 여기서 검증된 인원은 갱단 쪽에서 검증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다고 적혀 있어. 대화에 있던 다른 사람이 캣이랑 TRX 챙겼어 라고 말해. 검찰은 고양이가 로드니 라이트의 아버지 소유로 추정되는 2020년형 다찌 차저 헬캣을 뜻한다고 보고 있어. 이 차량이 사무실 건물을 떠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고 그곳이 범행 현장으로 알려진 곳이야.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이렇다고 해.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 일당이 구찌 메인과 다른 사람들, 즉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목걸이, 체인, 시계, 루이비통 가방 같은 명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리고 검찰에 따르면 같은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나중에 피고인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등장했다고 해.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부르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지만 그에게 불리한 명백한 증거의 산더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푸 샤이스티의 변호인단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해 싸우고 있어. 판사는 올해 초 푸 샤이스티 보석을 기각했지만 변호인단은 재검토를 원해. 재판은 2027년 2월로 연기됐어. 그의 변호인단은 재판 전까지 엄격한 조건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때까지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어. 그 서류에 담긴 주장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푸 샤이스티가 사법 시스템과 겪었던 경험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 그게 중요하거든. 2022년 4월 마이애미의 연방 판사가 푸 샤이스티에게 63개월, 그러니까 5년이 조금 넘는 징역형을 선고했어. 그리고 플리딜의 일환으로 그는 폭력 및 마약 밀매 범죄를 촉진하기 위한 총기 소지 공모 중 중범죄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 그 사건의 기소 문서에 따르면 푸 샤이스티는 2020년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한 호텔에서 두 사람을 총으로 쏘고 마약과 고급 운동화를 훔친 그룹의 일원으로 여겨졌어. 푸 샤이스티는 지난해 10월 연방교정국, 즉 BOP에서 석방됐어. 그리고 그 래퍼는 지난해 가을 가택구금 중에 따라야 할 모든 규칙이 명시된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보여. 그 서류에 따르면 푸 샤이스티는 어떤 알코올 음료도 마시지 않겠다고 동의했어. 나는 RRC 보호관찰관이 요청할 경우 소변검사나 알코올 검사를 받겠다. 재판 전 구금 심사 요청서에서 푸 샤이스티의 변호인단은 그는 모든 필수 소변 검사를 받았고 한 번도 양성 반응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택구금의 모든 조건을 예외 없이 준수했다. 문제는 이거야. 텍사스 검찰에 따르면 래퍼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연방당국은 법원에 여러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푸 샤이스티가 BOP와 계약을 맺은 VOA, 미국 자원봉사자 협회에서 소변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건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클라이언트는 2026년 3월 21일 아침에 VOA 시설에 가서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날 저녁 클라이언트에게 소변 검사 재방문을 알렸다. 클라이언트는 프로듀서가 도시를 떠나 교통수단이 없다고 했다. 클라이언트가 다음날 아침 일찍 보고해도 되는지 물어 나는 승인 후 다시 전화하겠다고 알렸다. 블레어 씨와 상의 후 그녀는 클라이언트가 다음날 아침에 출석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 후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연락하여 2026년 3월 22일 오전 10시에 보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클라이언트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2026년 3월 22일 약 20시 1분경 클라이언트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1월 9일 오후 1시 39분경 클라이언트 란트렐 윌리엄스에게 소변 샘플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제출된 샘플은 차가웠고 90도에서 100도 사이의 온도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감독관에게 보고했고 감독관은 이를 거부로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한 푸 샤이스티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자 메시지들을 제출했으며 이 메시지들이 그가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0월 13일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한 메시지에는 취했고 술에 취했다 라고 적혀있고 10월 18일에는 나 술 취했어, 1월 25일에는 술을 마시고 있어 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1월 31일 로보이는 대화에서 푸 샤이스티는 뭐해? 방금 일어났어? 완전히 망가졌었어 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이 너 취했었지 크 라고 답하자 푸 샤이스티는 그래 스튜디오에서 기절했었어, 그리고 또 뭔지 알아? 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래퍼는 2월에 술에 취한 채로 교통사고까지 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새로운 혐의다. 정부의 신청서에 포함된 문자 메시지 대화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인용하자면 나 사고 났어. 뭐야? 와, 너 취했었어? 근데 누가 나를 박았어. 봐봐, 그는 혐의에 따르면 석방 조건을 잘 지키지 않은 것 같아. 맞지? 그게 혐의야. 이것도 들어봐. 연방당국은 푸샤이스티가 사실상 사건 감독관과 공모해서 그 감독관이 그에게 외출 허가증을 발급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들의 답변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수사관들은 이제 윌리엄스 주니어가 최소한 한 명의 VOA 사건 감독관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그 VOA 직원이 윌리엄스 주니어가 자택에 머물러야 할 때 승인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위 외출 허가증을 입력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 이 비행은 2026년 1월 10일 납치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이어졌어. 그날 그 직원은 윌리엄스 주니어가 외출할 수 있도록 3번의 외출 허가증을 입력했고 하루 동안 그와 19번 연락을 주고받았어. VOA는 이후 이 행동 때문에 그 직원을 해고했어.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다가오는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변호인 측은 푸샤이스티가 왜 감옥에서 풀려나야 하는지 또 어떤 이유를 제시했을까? 그들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 그 이유야. 부찌메인도 진술을 번복했어. 그들의 신청서에는 정부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걷어내고 나면 남는 건 이것이라고 적혀 있어. RD 라드릭 데이비스 또는 라드릭 데이비스로 보이는 인물이 1월 10일 밤 달라스 경찰에 윌리엄스 씨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계약 해지서에 서명하게 강요했으며 보석을 빼앗았다고 진술했어. 그 진술은 사건 현장에 없었고 RD 본인을 직접 면담하지도 않은 FBI 요원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이것이 핵심 범죄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사건의 전부야. 한슨 특별요원은 반대 신문에서 FBI가 사건 발생 후 4개월 동안 5명의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들 중 누구에게도 공식 진술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어. 더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RD가 소셜미디어에 나와서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는 거야. 그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어. 그리고 변호인이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받지 않고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문제에 도난당한 보석을 공개적으로 보여줬어. 헨선 요원은 해당 게시물을 몰랐고 FBI 누구도 게시물 이후 RD와 대화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어. 피해 증인이 공개적으로 범죄 사실을 번복하면 단순한 증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야. 사실이라면 연방정부 사건에 치명적일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 구치 메인만이 이 소위 갈취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라고 주장된 건 아니었어. 실제로 법원 문서에서 CW로 지칭된 남자, 즉 구치 메인의 경호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사람이 푸샤이스티가 계속 구금되어야 한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어. 그는 이렇게 썼다. 이 사건 전 윌리엄스 씨는 2번째 기회와 감시 조건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고 그 결과 한 사람이 총에 맞았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그가 풀려난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두렵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집 앞 차량을 유심히 보며 그 또는 그와 관련된 인물이 저나 가족을 해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정상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보석 결정 시 저와 가족의 안전을 꼭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윌리엄스 씨의 구금이 우리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 우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을 담아 CW, 텍사스의 피해자이자 생존자. 자, 보시다시피 변호인 측은 가택연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출소 후에 받았던 조건과 비슷한 조건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가택연금, GPS 추적, 그리고 은퇴한 FBI 특별요원과 은퇴한 DEA 특별요원이 관리하는 지속적인 제3자 감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푸샤이스티는 최대 8채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팀은 모든 여행 서류와 여권을 반납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과 공동 피고인 모두에 대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가 석방될 경우 있을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25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호인 주장에 반박하는 여러 증거도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인 측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계약 해제서가 실제로 발견되었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사건 영상으로 주장되는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합니다. 검찰은 푸샤이스티가 발목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납치와 강도 혐의 사건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판사는 보석이 허가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저희는 계속 이 사건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브래드포드 코언을 다시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는 유명인들의 형사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이번 형사 사건에서 한때 푸샤이스티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건 중대한 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의문이 있었죠. 정부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들의 증거가 뭔가? 물론입니다. 그들이 이 영상과 계약서 사본을 가진 것 같아요. 변호인 측에겐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사건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제기됐을 때 제가 허술하다고 느낀 이유는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반에 이런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어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죠. 그들은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기소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분명히 조사를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변호인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보석심리에서의 주장은 설령 그들이 이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연방 유괴 혐의로 기소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들은 그들이 가진 증거, 실제 구성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법적인 논쟁입니다. 저도 대중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오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 의견은 그는 끝났다는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저런 거 세상에 그가 여러 가지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법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주 차원의 사건일 수도 있고 주 차원의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연방 혐의가 제기됐어야 할 수도 있지만 연방 유괴 혐의는 아닙니다. 왜 그게 안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연방 유괴 혐의가 적용되려면 이득이 있어야 하고 그 이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득, 그 이득에 대한 그들의 이론, 그게 한 가지 요소입니다. 참고로 두 번째 요소는 어떤 형태로든 주간 상고의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무기들이 텍사스주 밖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에서 유괴 사건을 다룰 때 그렇게 입증하거든요. 주간 상거래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휴대폰으로 통신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행에 관해서도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이동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지만 그들은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 원래 주장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주장은 정말로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이었지만 판사님께서는 그걸 검토하려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판사님은 그냥 알겠어. FBI 요원이 와서 납치가 있다고 말하니까 나도 납치가 있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당시 증거를 살펴본 실제 담당 판사님께서는 이게 빅30와 푸의 아버지에 대한 연방 납치 사건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석심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판사님께 항소했고 판사님은 연방 납치 사건이 아니라며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른 연방 혐의도 검토할 수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 성급하고 허술하게 처리됐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혐의로 올바른 기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변호인 측에도 정부 측에도 더 명확한 사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갈, 실험, 아니면 공모한 음모인가요? 그럴 만한 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연방 차원의 공갈인지 아니면 주 차원의 공갈 사건인지를 여전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거기에는 제기되어야 할 법적 쟁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항소가 있거나 비슷한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여기서 변수는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일 때보다 한 사람이 저지를 때 가장 완벽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나쁜 범죄는 8명이 저지를 때 일어납니다. 그중 7은 한 명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푸나 그의 아버지 빅30를 배신할까 봐입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고 나머지는 주변 인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변호사를 쓸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사건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잠시 가정해 봅시다. 이 이론이 연방 기소와 일치한다고 해봅시다. 잠깐 그렇게 생각해 보죠.
이 영상을 보면 저는 궁금해집니다. 변호사가 이걸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진지하지 않았다는 게 주장인가요? 그는 진지하지 않았고 영상도 좀 이상하긴 해요. 총을 든 것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오는데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나는 계약에서 풀려났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약간 이거 이상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주장 중 하나는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구찌 메인이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그가 일어난 일을 번복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 영상을 보고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겠지만 연출된 건 아니지만 그냥 쇼였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증거에 따라 그 영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제가 이 영상을 볼 때 만약 이 영상이 실제로 연출되지 않은 진짜 영상이거나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증거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나온 주장은 푸가 AK-47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푸가 AK-47로 그에게 문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는 거죠. 영상 속 푸는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촬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술서에서는 132 촬영을 하고 있었고 푸가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모든 보석이 그가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모두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구찌가 구찌로 보이는 인물이 아직도 귀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 중 하나는 그들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빼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이라면 왜 그 자리에서 털지 않았을까요? 알다시피 그들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을 끄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스튜디오에서 그를 털었을 텐데 왜 굳이 스튜디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털었을까요? 이 영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이 이상하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실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남자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에게 계약에서 풀려났다고 말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또 다른 주장은 진술들이나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그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내가 계약에서 풀려났다고 말했어. 나는 이미 내가 계약에서 풀려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몸짓이 이상하고 대화도 이상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구찌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푸 첫 사건 때 구찌와 가까웠어요. 제가 푸의 첫 사건을 변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구찌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니까 이게 구찌의 일일 것 같지 않아요. 장면에 총이 있든 없든 말이죠. 저는 구찌를 알아요. 예전의 구찌 말이죠. 그리고 그의 손이 주머니에 들어간 채로 아주 침착하게 이제 계약에서 풀려났어 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에게 접근한 방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구찌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 정말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AK-47도 있고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찌는 예전엔 존 윅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존 윅 말고 총이 100만 자루가 있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마인드였죠. 그게 바로 구찌였어요. 그래서 저는 구찌를 절대 약하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가 주머니에 손 넣고 그래 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본 적 없어요. 난 괜찮아. 그리고 방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이 영상의 유튜브 제목이 될 거예요. 알죠? 존윅이 구찌 메인이 새로운 존윅이에요. 이 모든 게 푸치의 사전 구금 때문이죠. 결국 그의 구금 상태를 바꿔야 하는지 풀어줘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적어도 증거 규칙이나 기준은 사전 구금 여부를 판단할 때와 누군가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인지 판단할 때 서로 다릅니다. 검찰이 그가 풀려나면 안 되거나 변화가 없어야 함을 입증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정부 측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변호인 측이 해야 할 일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이 보석 심리에 사람들을 소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굴 소환할지 그들이 이해 제기하게 두세요. 이전에 진술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진술을 고수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 보석 심리 때도 푸와 함께였는데 FBI 요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접촉 없었고 현장에서도 접촉 안 했습니다. 경찰 보고서만 읽었고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보고서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어떤 정보도 수집하지 않았으며 어떤 증거도 모으지 않은 FBI 요원을 내세웠습니다. 정말 엉성한 보석 심리였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치안 판사가 그들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게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는 판사 앞에서 진행됐다면, 그리고 저는 치안 판사에게 무례를 범하려는 건 아니지만, 만약 그 보석 심리에서 법과 그들이 제시한 것에 정말로 집중하는 판사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말하듯이 이건 힘든 싸움이죠. 제 말은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모든 게 힘든 싸움이지만 그게 바로,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브래드 코언인 이유입니다. 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 겸손함이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잖아요. 매장에서 출력된 그 계약서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우리가 그거 확보했다,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분명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봅니다. 제 말은 그 계약서 공개한 거죠? 네. 그게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이 증거가 공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변호인 측에서 공개한 건 아니죠. 이 증거가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데 분명히 정부 쪽에서 하는 짓이죠. 사실상 어떤 사건이든 저들이 항상 하는 더러운 수법입니다. 그들은 절대 변호인 측이 유리한 정보를 흘리게 두지 않지만 정부는 항상 불리한 건 뭐든지 흘립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그냥 넘어가죠. 법정에서는 이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누가 영상을 내보냈는지, 왜 유출됐는지,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정말 드물게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제쳐두고 실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만약 서명이 된 실제 계약서라면 말이죠. 그런데 서명 없는 그냥 계약서라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그들에게 어느 정도는 더 도움이 되긴 하죠. 하지만 그게 서명된 계약서가 아니라면 서명된 계약서는 어디에 있고 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나요? 왜 음반사 임원들은 그가 이제 1017에서 퇴출됐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을까요? 그가 구찌의 레이블에서 퇴출당했다는 주장에도 왜 다른 레이블에 자신을 알리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이 의문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고 그들이 말한 대로 일이 벌어졌다면 왜 그는 다음날 바로 콜롬비아 레코드나 소니 같은 곳에 가서 이제 나는 1017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내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싶다고 협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협상할 거다라는 이메일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의 큰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사건인가요? 저는 어떤 사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길 방법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장이 제대로 제시되는지, 필요한 신청서가 제출되는지 여부입니다. 배제할 수 있는 증거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당신의 법적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이야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그 구성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재판이 실제로 열리면 2027년 2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브래드포드 코엔 씨, 오늘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제시 웨버는 항상 최고예요. 정말 좋네요. 고마워요. 사이드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주시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밤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